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는데 선거의 이해와 유권자 교육 22대 총선을 중심으로 보내주신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보내주신 대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이건 저고요. 일단 저는 서울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예, 강일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대부고라는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어요. 청소년 대상 특강하면 여기서 한번 반응이 확 옵니다. 그래서 오 이렇게 근데 뭐 여러분들이야 뭐 아유, 뭐 어쩌란 말이냐. 나도 옛날에 서울대 다 나왔다. 예, 대학원 졸업했고요.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어요. 그다음에 MBN 기자가 된 건 2007년. 지금 17년 차, 2024년이니까 기자인 거죠. 그리고 앵커도 잠깐 했어요.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피라고 웹진 매경에도 파견 갔다 왔고, 그다음에 지금은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평일에도 물론 반차 쓰고 온 겁니다. 회사에 보고 다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네트워크 아리라는 데서 시민학습센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97년 대통령 선거 때예요. 9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죠. 이 중에서 저를 찾아보신다면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계시네. 김대중 대통령 뒤에. 그렇죠. 바로 뒤에. 네. 김대중 바로 옆에. 어,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뭐야? 97년이니까 25, 27, 8년 거의 30년이 지났네요. 그럼 세월이 참 야속하죠.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때는 제가 대학원생일 때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아는 얼굴이 있죠. 익숙한 얼굴. 네. 우리 유시민 작가가 개혁국민정당 대표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뛰어들어가가지고 갑자기 화장실 가다 말고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그리고 제가 석사 논문을 2002년에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이었죠. 새천년민주당이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때 그걸 연구해서 그걸로 석사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치와의 그 관심이 학문적으로 조금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석사 논문을 쓴 덕분에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3년을 사관 생도들을 대상으로 정치학 강의를 하면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죠. 나라에 많은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돼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마크맨이라는 거 아시죠? 6개월간 선거운동 쫓아다니는 거. 그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됐을 때 청와대 출입기자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첫 주 주말에 등산 가셨잖아요. 그때 같이 따라 올라간 멤버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노조 전임자로 사무국장으로 시작해서 작년부터는 노조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제 선출직이 된 거죠. 선거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10년 정도 기자로서 현업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7년 정도는 지금 노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기자라기보다는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교육 내용은 보내주신 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선거와 공천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제도적인 이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요번 총선에 나온 정당들은 어떤 정당들이 있냐, 특히 위성 정당 포함해서 실제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럼 국회라는 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 그다음에 또 그럼 이 실제로 입법 절차나 과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국민청원, 시민단체니까 아무래도 국민청원이나 또 상임위 활동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 네, 마지막으로 또 이번 22대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정도로 사전 질문 들어온 걸 가지고 강의 내용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일단 선거제도 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좀 이슈가 됐던 건 이 연동형하고 병립형이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 연동형으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탄희 의원이라는 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물론 준연동형이지만 그걸로 엄청 시끄럽게 싸웠었고, 이재명 대표는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면서 이제 병립형으로 갈 것처럼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다가 결국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냥 준연동형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좀 길게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비례대표제를 원래 옛날엔 전국구라 그래서 그냥 총선에서 나온 득표율에 연동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병립형이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그걸 위헌 판결을 때려버렸죠. 총선에서 나온 의석수를 가지고 바로 비례대표에 연동시키는 건 이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두 표를 행사하게 되죠. 지역구 표 따로, 그다음에 전국 국회 비례대표 표 따로. 그래서 우리가 1인 2표를 행사하게 됐잖아요, 총선에서. 그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그렇게 된 이후로는 계속 병립형 제도를 유지해 왔어요. 병립이라는 건 이제 지역구와 전국구를 병립해서 투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게 병립형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지난 총선부터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해서 의석 배분을 하는 제도를 이제 연동형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사실 뭐 구체적인 계산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까지는 그 심상정 대표가 그거 알 필요 없다 그랬다가 엄청 욕을 먹었었는데 사실은 그건 진짜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계산식이 있고, 근데 어쨌든 취지는 그 정당 투표를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정당 투표를 받은 퍼센티지를 최대한 지역구에도 연동해서 지역 전체 의석수가 정당 투표에서 받은 의석수대로 나오게끔 배분한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고 그냥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걸로 정치권에서 결착이 났기 때문에 이걸 갖고 길게 얘기하는 건 지금으로서 시간 낭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달 전에 선거법이 정해지기 전에였으면 그걸 장황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이제는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라 뭐 굳이 큰 의미는 없고, 사실상 또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병립형과 또 큰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선거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건 별다른 의미는 없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슈가 됐던 건 공천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천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공천제도는, 이건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좀 연구를 정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공천제도는 어떤 변천사를 겪고 왔냐면 1950년대 60년대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건국전쟁 영화도 개봉했지만 이승만 정권 때나 박정희 정권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간부 정당이었어요. 간부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명사들. 그 예를 들면 지역에서 돈 좀 있고 뭐 지주 출신이거나 뭐 이렇게 무슨 대기업을 운영했거나 혹은 정치 독립운동을 해서 오랫동안 그 명망을 가지고 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친목단체처럼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미 자기 자체가 다 명사기 때문에 자기 공천은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명사들이 모여서 뭐 우리 대전은 내가 그냥 가장 유명하니까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유성은 우리 김 의원이 유명하시니까 김 의원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그냥 간부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냥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공천을 하는 거죠. 누가 남이 공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공천하는 겁니다. 명사들이 모여서 거기 당원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유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당을 만든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한민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해방 초기에 한국민주당이라고 해서 뭐 인촌 김성수 선생이나 뭐 보아 송진우 뭐 이런 사람들이 당대 지주이면서 독립운동가 출신이면서 일정 정도 친일도 좀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한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 정당이 대표적인 간부 정당이고 명사 정당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원형입니다. 이제 그런 정당이 처음에 있었고, 그런 데서는 공천이라는 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명사들이 이미 자기 지역을 가지고 와서 결합한 형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자기를 공천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그 김종필 씨가 그 이른바 근대적인 형태의 정당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좀 룰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박정희나 김종필 같은 카리스마적인 리더, 거기에 야당에서는 김대중, 김종필 이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는 공천을 누가 하게 되냐면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걸 카리스마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그냥 이제 나한테 평소에 충성한 사람들.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때는 박정희가 다 공천한 거죠. 그리고 그때 야당은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공천을 하는 거죠. 김영삼의 상도동계, 김대중의 동교동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그 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새로운 미래로 출마한 이낙연 씨 있잖아요. 이낙연 씨가 어떻게 국회의원 됐겠어요? 이낙연 씨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그 동아일보 정치부장 했어요. 근데 이낙연 씨는 동교동계 출입 기자였어요. 그래서 동교동계 출입 기자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침에 출근을 동교동 김대중 자택으로 해요. 출입처가 동교동계니까. 그럼 아침에 이제 동교동 집으로 출근을 하면 이호 여사가 라면을 끓여줘요. 아침 뭐 라면을 끓여주면 라면을 먹으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둘러앉아. 소파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여기 동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 경향신문 기자 이렇게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라면 먹으면서 총재님, 뭐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슈를 물어봐요. 그러면 김 의원, 김 기자, 뭐 박 기자, 윤 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동지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낙연은 이동지.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그렇게 라면 먹으면서 그리고 맨날 일정 쫓아다니다 보면 친해져요. 그리고 계속 김대중 얘기를 듣다 보면 생각도 김대중화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동아일보 기자지만 사실상 민주당 성향의 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현상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입 기자하면 국민의힘 성향이 되고 민주당 출입 기자 오래 하면 민주당 성향이 돼요. 그러다가 정치권에 영입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친하고 좀 눈여겨봐두지.
그래서 이제 이낙연이가 좀 똑똑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낙연 불러요. 그래갖고 갑자기 손을 잡아요. 이동지. 이동지가 이번 총선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총재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은 걱정 마세요.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딱 줘요. 일단 이걸로 사무실 내고 시작해 보세요. 총재님 제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은 걱정 마세요. 그 사는 동네 어디예요? 거기 호남향후에 딱 연결해줘. 호남향후에 회장 딱 연결해주면서 호남향후 회장님하고 같이 잘 지역 준비하시라고. 총재님 공천은 어떻게 하면? 공천은 내가 하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래서 거기 현역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의원 미안한데 내가 대통령 되면 장관 시켜줄 테니까 이번에 좀 양보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해. 그리고 이낙연 그냥 꽂는 거예요. 이낙연 지역구 어디였어요? 그 전남이었잖아요. 전남은 그냥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전남은 그냥 김대중이 갔다가 그런 옛날에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이 지팡이를 꽂아놔도 당선된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상징이 지팡이였잖아요. 고관절 수술하셔갖고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DJ가 지팡이를 꽂아도 당선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낙연 씨가 전라도에서 국회의원을 3선을 한 거예요. 3선을 내리하고 그리고 나서 전남도지사를 나가죠. 전남도지사를 나가서 또 거기서 재선인가 도지사 또 쭉 하다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되고 그리고 민주당 대표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이낙연이 뭘로 정치했겠어요? 원래 지역 주민들이 이낙연을 알았어요? 이낙연이 돈이 많았어요? 지역에 조직이 있었어요? 오로지 김대중에 의존해서 김대중이 픽업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인생을 바꾼 건 오로지 김대중이에요. 그러면 이낙연은 김대중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한 충성을 바치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완전 바꿔준 사람입니다. 그게 카리스마 정당. 그런 카리스마 정당에서의 공천이라는 건 그냥 오로지 보스한테 잘 보이면 돼요. 그래서 동교동계, 호남 지역은 김대중이 그런 식으로 공천하고 영남 지역, 경특 PK 지역은 김영삼이 그런 식으로 공천하고 김영삼이 그렇게 해서 정치인 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 손학규 대표, 이인재 전 지사 이런 사람들 다 김영삼이 다 픽업해가지고 정치인 만들어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에 들어가는 부담, 우리가 누군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정치 자금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 후보님 전국 다니면서 열심히 네트워크 쌓았는데 옛날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보스랑 친하게만 하면 보스가 그 부담을 다 져주는 거야. 다 기회비용을 다 감당해주고 그냥 국회의원을 바로 신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대신 그 이제 보스의 독일 병정이 돼서 보스가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저 이렇게 법안 통과시키라 그러면 밤에 모여서 뜨당뜨당 하니까 날치기에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오로지 그 보스 덕분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니까 오로지 보스한테 충성하는 수밖에 없는. 그래야 재선하고 삼선하고 도지사하고 총리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카리스마적 정당 시대의 공천 제도였다. 근데 문제는 이 보스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는 죽었잖아요. 전두환은 감옥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차례로 대통령을 하죠. 그리고 김종필 씨는 사실상 이제 정계 은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삼김 이 카리스마적인 보수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확실하게 공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썼을 때가 그때였는데, 2000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역사적으로 삼김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됐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없고 나서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정치권에 생겨난 거예요. 특히 2002년에 새천년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여당에서 특히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됐어요. 김대중이 이제 정계 은퇴를 탈당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나면 정계 은퇴할 게 확실시 되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공천해야 돼? 지금까지는 총재가 그냥 공천하면 그냥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 국민적 지지를 받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정당의 큰 과제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이번에 새로운 미래 탈당한 서른 씨나 김민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특대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갑니다. 미국의 민주당을 찾아가서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를 연구를 해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 원내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미국처럼 한번 경선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온 제도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의 국민 경선제는 지금 하는 경선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건 유권자들을 모아서 선거 인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16개 시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돌면서 경선을 진행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유명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 유명한 연설을 했던 게 그 경선 중이잖아요. 경선장에서 인천 경선인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경선을 해가지고 후보를 뽑는 방식이 오픈 프라이머리.
이른바 국민경선제라는 걸 2000년대에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경선제가 그대로 가지가 않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 요즘은 ALS 여론조사를 통한 한국식 국민경선으로 좀 형태가 바뀌어요. 요즘은 이렇게 뭐 전국 돌면서 경선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 뽑을 때 뭐 그런 거 한다는 얘기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요 대전에서 국회의원 뽑는데 대전에 뭐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경선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죠. 그냥 어느 순간 후보가 뽑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뽑는 거냐 이거야. ALS 여론조사로 뽑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제도예요. 전 세계에서 ALS 여론조사로 돌려서 후보 뽑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나라 없거든요. 한국만 독특하게 이 제도를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데는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정치사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노무현 씨랑 정몽준이 단일화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대통령 기억나세요? 원래 이제 국민경선에서 노무현을 뽑았어. 그랬는데 그다음에 노무현 지지율이 팍 떨어졌어. 김영삼 만나서 시계 보여주는 바람에 지지율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몽준이 월드컵 때문에 인기가 치솟으니까 둘을 단일화해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죠. 근데 시간 관계상 도저히 다시 한번 국민경선 할 수가 없는 거야. 국민경선 하려면 2달 걸리는데 또 당이 다른데 다른 두 당이 같이 경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야 시간은 없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야 되겠고 급하니까 그냥 우리 여론조사 돌리자. 그래서 2개 회사의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하나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와갖고 그냥 무효화시켜버리고 하나가 노무현이 5%인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노무현이 이겼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몽준이 그걸 승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 단일화 됐네? 이렇게 해서 둘이 막 이렇게 원샷하고 이렇게 러브샷하고 뭐 그 사진이에요. 러브샷하고 원샷하는 사진. 이렇게 하면서 단일화 됐다. 소주 짠 먹고 러시아.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현이 후보가 돼서 갑자기 지지율 다시 치솟아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물론 그 하루 전날 정모준이 단일화 파기하는 바람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ARS 여론조사 경선을 급하게 임시로 했는데 그 결과 노무현이 당선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좋은 제도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난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정치권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에 그 김무성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2010년대에 이걸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 ARS 여론조사 경선을 여야가 같이 도입하기로 제도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경선하면 이런 식으로 경선을 하게 돼요. 우리 이제 후보님도 이런 거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페이스북 보시면 네. 요즘 이거 많이 올라왔죠. 네. 어디선가 이거 막 눈에 보이죠. 후보로 나온 분들이 다 자기 사진 넣어가지고 전화번호 이렇게 띄워놓고 아 우리 지역에 내가 후보로 나왔으니까 저를 좀 찍어달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 선거운동을 합니다. 근데 선거운동이라는 게 그냥 웹자보 운동이에요. 웹자보 운동. 웹자보에 전화번호 띄워놓고 전화 받아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게 선거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럼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안녕하세요. 무슨 여론조사입니다라고 하면서 후보 이름과 직함을 불러줘요. 2명 혹은 3명의 후보의 이름을 불러주고 20글자 내로 2개의 직함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그 직함을 듣고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후보의 정견이나 그 사람의 살아온 스토리나 왜 정치를 하려고 했나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죠. 중요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뭐만 중요해? 그 후보의 직함. 그럼 직함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청와대.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했다는 거. 혹은 비서관을 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스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 지방선거 같은 거 할 때는 보면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라는 직함이 들어가면 지지율이 5%에서 15%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 그러면 그냥 무적인 거예요. 그 직함이 있으면 그냥 당선인 거예요. 경선을 해보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이 그때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같으면 뭐겠어요? 지금 민주당 경선 같으면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뭐 이재명 캠프에서 뭐 했다.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했다. 그래서 다들 웹잡아 보면 저는 이재명의 입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눈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손발입니다. 내가 더 이재명과 가깝다라는 걸 최대한 어필하는 게 거의 유일한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출마했는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 이런 건 말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20글자 안에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내 경선도 안 해. 그러니까 경선이라는 게 모여서 연설하고 이러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여론조사,
에만 이제 집중하고, 그리고 전화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전화 받으라고 독려하고 전화 받는 팀을 미리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원 명부가 중요해지는 거죠. 당원 명부 딱 조직해서 당원 전화 받을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꼭 받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전화 받는 무슨 센터 같은 콜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전화 받는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걸어갖고 전화 받으라고 하는 그런 거 운영하다 걸리면 불법으로 후보 날라가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 경선제도 하에서 벌어지고,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제도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편리하다고. 왜냐면 안 모여도 되니까, 경선장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집에서 전화만 받으면 되니까 편리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당히 이상한. 그리고 그럼 이거 여론조사 돌리면 한 지역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들거든요. 이 돈을 누가 내겠어요? 이 돈은 다 후보들이 냅니다. 당이 내는 게 아니에요. 당은 전혀 돈을 쓰지 않아요. 후보들이 n분의 1 합니다. 아마 이재 후보님도 그 후보 두 명이 1,000만 원이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500, 500씩 내는 거고, 1,500이면 750, 750 내는 거예요. 후보가 3명이면 500, 500, 500 이렇게 내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 업체한테 돈을 몰아주면, 그러면 그냥 후보는 생돈 그냥 열심히 지역 지인들한테 후원금 모아가지고 여론조사 업체에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나면 땡이야. 땡꼬야.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먹고 당에 이렇게 일부 리베이트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당은 이거 완전히 대박 장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치인들이, 은퇴한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업체 많이 차렸어요. 왜냐면 이걸 아니까. 아, 이게 여론조사 업체가 최종 위너구나. 이걸 알고 업체를 다 차리는 거야. 그래갖고 기술자들 시켜가지고 여론조사 돌리고, 어차피 여론조사 그 알바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화 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거에서 업체 따와가지고 그 지역 여론조사 그거 따와서 정당이 적당히 리베이트 좀 주고 그렇게 뭐, 아니 모르지만 내가 이거 취재해가지고 확인한 팩트는 안 하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이권 카텔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가 무슨 경선을 조작하니 많이, 그런 논란도 엄청나게 많아요. 선거 끝나면 항상 그런 뒷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구체적인 소송전으로 가서 확인된 바는 없으나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ALS 경선 제도다. 그래서 이 한국적 경선의 특징은 뭐냐면, 중앙당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엄청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돈봉투 논란도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당을 잡게 되면,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잡게 되는 거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단수공천과 전략공천을 할 수 있어요.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컷오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전 서구만 해도 원래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7, 8명 됐을 거예요. 네. 네, 어느 지역이나 한 대여섯 명 나와요.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지역이 항상 많으니까. 근데 대여섯 명을 다 경선을 붙이면 너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불러줄 때 대여섯 명을 다 불러줄 수가 없잖아. 너무 많잖아.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2명에서 3명 정도로 압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 컷오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당 지도부에 있는. 물론 이제 물론 공관이라는 걸 구성을 하죠. 지금은 이명박 교수 이런 사람 외부 인사 데려다가 공관위를 구성하지만, 외부 인사들이 정치를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이렇게 형식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실제로는 최고위원회가 나중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서도 몇 번 뒤집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예를 들면 이재명 혹은 옛날에는 문재인 이렇게 딱 정해지면 거기서 사실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컷오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꼭 주고 싶은 사람 한 명, 제일 경쟁력 약한 사람 한 명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경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주고 싶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죠. 누가 봐도 떨어질 정치 신인 하나, 그 다음에 아주 유력한 사람 하나, 이렇게 둘을 앉혀놓고 경선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경선이지 실제로는 될 사람한테 몰아주는, 그걸 얼마든지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방식인 거죠. 그게 바로 단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은 뭐 5명 들어왔는데 검토해 보니까 다 경쟁력 없고 그냥 한 명 주겠습니다. 단수 공천, 현역 의원 그냥 단수 공천 줘버리고, 아니면 현역 의원까지도 날려버리고, 이 지역은 우리 당이 전략적으로 청년한테 주겠다, 아니면 여성한테 주겠다, 이 명분을 만들어서 그냥 전략공천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현역 의원은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기 홍영표 의원. 얼마 전에 홍영표 의원은 어떻게 여론조사를 무조건 당선이야. 워낙 경쟁력이 지역에서 세기 때문에 어떻게 여론조사 돌려도 뭐 당원 경선을 하든 유권자 경선을 하든 어떻게 해도 무조건 1위가 나오는 사람인데, 누구랑 붙여도 다 1위가 나오는 사람인데 도저히 경선을 해서는 이걸 날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죠. 미안하지만 너는 아웃이다. 그냥 이유도 설명 안 해줘요. 그냥 넌 아웃. 그리고 그냥 전략 지역 지정. 그러면 그냥 입도 뻗고 못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 갖췄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냥 백의종군 하던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경선을 하더라도 2명을 붙일지 3명을 붙일지, 결선 투표를 할지 말지, 이걸 다 지도부가, 공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도부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입성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위원 입성하면 무조건 자기 공천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고민정, 장경태 이런 사람들 다 자기 공천부터 다 챙기잖아요. 자기부터 다 단수 공천 주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위에 들어가기 위한 그 당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전당대회 좀 있으면 이제 8월에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것도 난리 날 거예요. 이재명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설마 그렇게 하겠냐마는 어쨌든 그래서 당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유리한 지역을 얼마든지 배정할 수 있고 거기다가 하위 20% 30%를 막 하위 10% 20%를 막 30% 감산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성평가가 상당히 들어가거든. 의원들 간의 상호평가 뭐 이런 거 정성평가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법안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거 엄청난 개혁을 한 거거든요. 역대 정부에서도 감히 유치원 아시겠지만 이 동네에서 유치원장이라는 건 굉장한 지역 유지예요. 그리고 엄청난 표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의 기득권을 아무도 못 건드렸거든, 정치권에서. 왜냐면 유치원 잘못 건드렸다가 유치원장들이 입소문 잘못 내가지고 그러면 지역에서 바로 낙선하거든. 그래서 웬만한 정치인들은 유치원 못 건드려요. 근데 박용진은 서울에서 전국 최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노동에서부터 계속 지역 출마했고 그래서 탄탄하니까 그걸 추진했던 거야. 그래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갖고 우리나라 되게 불투명한 유치원 회계를 되게 투명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0명 중에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굳이 평가를 하자면. 근데 300명 중에 1등한 사람을 상위 10%로 꽂아가지고 30% 감산을 줘서 그것도 경선을 두 번이나 붙여가지고 결국 날렸잖아요. 그것도 그 경선된 후보가 조수진 후보 마지막에 결국에는 낙마하니까 아예 그냥 전략 지역으로 해가지고 자기 친한 변호사 후배 그냥 그 전략으로 꽂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사실은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당 지도부한테 주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는 전 세계 정치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 중에 당 지도부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그냥 지역 주민들이 결정해요.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경선해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이 등록해서 저 유권자 할래요. 모인 사람들이 연설 듣고 투표해서 그냥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유럽은 당원들이 결정해요. 독일이나 영국 같은 오랜 그 대중 정당들은 평소에 당비내던 당원들, 평소에 당비내던 당원들이 모여서 때 되면 모여갖고 같이 연설 듣고 토론 듣고 투표해가지고 후보 결정해. 지도부가 이렇게 장난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선이 없잖아요. 그런 경선 없고 ALS 여론조사 돌리면 되니까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팅을 할 수 있고 유리하게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래서 지도부 입성하는 게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돈봉투 뿌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선실 토론회나 연설 같은 게 없고 바로 ALS로 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로 돌리니까 사실 이거는 얼마든지 겉으로 보기엔 상향식으로 뽑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엔 민주적으로 뽑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 지도부의 의사가 충분히 관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당원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를 같이 토론하고 수기하고 예를 들면 뭐 이지혜 후보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번에 좀 이런 게 아쉬우니까 조금 더 해서 다음에 한번 나오면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당원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절차가 다 생략돼 있다. 그 모여서 같이 당원들이 토론하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결과만 내면 된다. 빨리 결과만 내면 된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면 그냥 게임 끝. 우리는 그냥 결과 만능주의라. 그리고 그냥 이렇게 후보 붙이면 돼요. 본선에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당권파라든가 현역 의원들을 숙청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예를 들면 그 당권파도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 총선에서 또 우르르 날아가요. 왜냐면 지난 총선의 당권파는 친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임종석 씨는 2012년 때 당권파였어요. 2012년 총선 때는 노이사 공천이라 그래서 친노 2대 486. 그러니까 이화여대 출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노 출신들하고 486 출신들이 엄청나게 공천되고 그 친노 이 노이사회가 아닌 사람들은 다 또 컷오프 됐어. 그래서 그때 사무총장이 임종석이었어요. 그래갖고 임종석이 그때 엄청 욕을 먹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좌관이 돈 받고 이래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엔 지역구를 내놓고 잠깐 정계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를 홍익표 의원이 받아서 3선이나 했고 홍익표 의원이 자기 친구인데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지역구 포기하고 서초로 가니까 그 자리가 도로 빈 거야. 근데 임종석은 거기를 포기하고 나서 한양대 총학생회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한양대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당선되는 거야. 근데 임종석이 자기가 좀 유명하니까 은평구로 한번 나가보려고 했다가 은평구에서 강병원한테 초선 의원이었던 강병원한테 경선에서 져버렸어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하고 나선 종로에서 좀 살았으니까 종로에 나가볼까 하다가 경선도 못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그 정세균이 너 여기 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출마도 못했어. 그러니까 임종석은 다른 지역 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오로지 한양대가 있는 그 중구 성동구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 버리고 너는 못 온다라고 당지도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배리어를 친 거지. 그리고 뭐 성파구나 가려면 가라. 성파구 험지잖아요. 아니 험지나 가려면 가라 이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벌써 딴 데 두 번이나 기웃거리다가 떨어졌는데 나는 여기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받고 이렇게 아웃돼. 그래서 이게 그 당지도부라는 것도 별게 아닌 거야. 옛날에 김대중은 88년 평민당을 창당한 이후로 15년간 당을 지배했어요. 아무도 김대중의 리더십에 대해서 당내에서 흔들질 못했거든. 근데 이제 임기 말에 겨우 이렇게 조금 정풍운동이 있었지만, 근데 여기는 그냥 다 떴다방이야. 2년마다 당지도부가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엄청난 이렇게 교체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도 당권파에서 밀려나고 그러면 언제 날아갈 바람같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교체는 되지만 이렇게 당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당을 책임지고 가는 그런 지도부가 없는 거야. 이 당은 다 떴다방이고 내가 그냥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기 위해 거쳐가는 그 통로일 뿐이지 이 당 자체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 당 자체를 민주주의의 어떤 근거로 만들어서 더 근대적인 형태의 뭐 좋은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그냥 빨리빨리 이 당을 이용해서 내가 빨리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선수 한 번이라도 더 쌓고 그리고 시장이나 뭐 지자체장 나갈 때 공천 받을 때 혜택 받고 운 좋으면 그걸로 대통령까지 되고 이런 생각으로 다 당을 거쳐가는 사람들만 있지 당 자체를 건전하게 키워보겠다. 는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왜냐면 2년마다 계속 당 지도부가 바뀌고 맨날 살벌한 이렇게 바뀌고 나면 싹 다 숙청하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당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래 가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당의 주인이냐? 이 당의 주인은 없어. 그냥 계속 바뀌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제가 공천제도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해야 돼. 공천제도가 복잡하면 안 돼. 복잡하면 장난칠 여지가 많아. 그래서 지역구별 토론회나 연설 뭐 이런 걸 오프라인 경선 이걸 부활시키자 이거지.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주말에 모여서 구청 강당 같은 데 빌려가지고 현장 경선을 하라. 그래서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래서 1차 경선 때는 모든 후보 6명이든 7명이든 나온 사람들한테 다 연설 기회 부여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모여서 1차 투표를 해. 그러면 순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1인 2표로 할 수도 있겠죠. 순서가 나오면은 상위 2명을 남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명 갖고 1, 2월 결선 투표를 해. 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경선을 해. 결선 투표제. 그 당원 결선 투표제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 후보 남겨놓고 후보들이 또 투표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뽑으면 자동으로 과반수 이상의 후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니 대선 후보도 결선 투표제 하자며. 왜 경선은 결선 투표제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당원들한테 2번의 선택 기회를 주면 되죠. 그러면 일주일간 1차 투표 끝나고 2차 투표 사이에 후보들끼리 합종 연행도 하고 당원들도 토론을 하겠지. 연설 들어보니까 저 몰랐는데 이지혜 후보는 뭘 몰랐는데 1차 투표 때 연설하는 거 보니까 잘하던데 다음에 좀 기회를 줘야 되겠는데 라든가 아니면 이지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리는 그러면 2차 투표 때 누굴 지지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수기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후보를 정하면 된다 이거지. 다만 지금은 당비 기준이 너무 낮아요. 지금은 월 1,000원만 내면 1,000원만 6개월간 내면 권리당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대납하기도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후보들이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당비 내시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돈으로 대신 예를 들어 6,000원 주면 돼. 6,000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비 기준이 낮아. 내가 보기에는 10,000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올리고 왜냐면 시민단체도 10,000원씩은 내잖아요. 왜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데 10,000원은 내야지. 그리고 실질적인 공천권을 주자 이거야. 그래서 권리당원들 그리고 당원 교육도 해야 되겠죠. 그냥 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30시간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민주당의 역사나 정책이나 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요즘 뭐 그런 거 사내에서도 교육 많이 해요.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거 의무적으로 몇 시간씩 다 받게 하잖아요. 당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죠. 온라인 강의 올려놓고 뭐 예를 들면 10시간 이상 들어라. 그래서 들은 거 다 인증하게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당원 교육을 충분히 한 바탕 위에서 이제 그분들을 일종의 공천 배심원으로 당원 배심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심원들을 데리고 1차 투표, 2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이제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유럽식 정당, 유럽식 대중정당이 공천하는 방식이거든요. 어차피 권리당원을 유지할 거면 미국은 아예 그런 게 없잖아요. 미국은 유권자들이 그냥 그때그때 신청해가지고 그냥 표권 주는 거거든요.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고 당비도 안 내요, 미국은. 대신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내지, 후보한테. 근데 우리는 당비를 내고 당이 재정을 가지고 후보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가난해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공천만 그 당내 당원들의 인정만 받으면 청년도 뭐 16살 산나마린 뭐 이런 애 10대 때부터 활동해가지고 30대에 총리 되잖아요. 그게 이런 제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어도 본인은 마트에서 알바하면서 정치 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도 당이 그런 정치 자금 문제 다 해결해 주니까 당원들이 당비 모아주고 이렇게 해야 사실 10대, 20대 때부터 정치 활동해서 30대 총리도 나오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반박이 뭐냐면 이런 식의 상향식 공천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현역한테 유리하다. 왜냐면 현역이 평소에 지역구 관리를 하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지역 돌아가면서 때로는 뭐 밥도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평소에 경제도도 열심히 챙기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평소에 만들 수가 있잖아. 4년간 그렇게 지역구 관리를 한 사람과 아무 지역구 관리가 안 된 현 신인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당내 경선을 하면 누가 유리하겠냐? 당연히 현역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반박이 바로 가능하죠.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도 어차피 현역에 유리하다. ALS 여론조사를 해도 현역이 유리한 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론 경선을 하든 오픈 프라이머리 하든 ALS 여론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어차피 4년간 지역구 관리한 현역한테 유리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의원만 6선을 냈어요. 미국 상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66에 36, 36년을 국회의원을 한 거야. 근데 미국엔 그런 국회의원들이 널렸어요. 50년 국회의원 사람도 있고 뭐 2년 20선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하원은 임기가 2년이거든요. 40년 20선도 있어요. 20선도. 근데 이제 왜냐면 미국은 거의 국회의원이 죽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국회의원이 죽거나 자기가 너무 정치 더 이상 하기 싫다고 은퇴하지 않으면 거의 안 바뀝니다. 근데 그래서 현직이 죽거나 은퇴하지 않으면 사실상 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나쁜 거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초선 위주의 국회예요.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 때문에 현역을 많이 줬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엄청 많이 교체를 했죠. 그래서 엄청 초선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정치 처음 해본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 절반 정도는. 그러면 그 초선 이후의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전문성이 높아지겠느냐 낮아지겠느냐. 당연히 낮아지겠죠. 행정부라는 건 예를 들면 한 부처만 해도 직원이 한 1000명은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실에 있는 그 비서관이 몇 명입니까? 다 해서 한 9명, 인턴까지 해도 11명. 그럼 10명이서 1000명, 2000명 되는 부서를 견제를 해야 돼. 무슨 일 하는지 다 자료 받아갖고 연구하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견제를 하는 게 국회,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입법부의 근본 기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다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다 싹 초선이고 저쪽은 평생 그 일만 해온 전문가들이 1000명이나 모여 있고 근데 여기서 여기에 견제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 근데 미국은 그게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선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30년, 40년 한 상임위에서 바이든도 외교안보위원회에서 한 30년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전문가야, 국회의원이면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웬만한 국장, 뭐 웬만한 과장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고서 딱 보면 바로 아는 거야. 야, 그거 너 20년 전에 내가 그거 다뤄봤는데 그거 아니잖아. 바로 하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선 위주로 이렇게 국회를 갈아치우는 게 과연 한국 민주주의에 그렇게 바람직하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능한 정치인이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워낙 세잖아요. 우리 윤석열 보면 알잖아요. 국회가 여소야대여도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거물 정치인이 돼가지고 3선, 4선, 5선 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거물 정치인들이 국회에 우글우글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지금처럼 다 초선 위주의 국회로 바꾸고 대통령은 엄청나게 막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부가 맘대로 끌고 가는 이런 식의 민주주의가 이거 순식간에 독재로 갈 수가 있거든요. 유사 독재가 될 수 있어요. 푸틴 보세요. 푸틴 선거하지만 사실상 황제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 많거든요. 선거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그 독재가 되어버리는 나라들 굉장히 많아요. 민주주의가 언제든 유사 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통령제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를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다소 현역이 유리해서 선수가 늘어나더라도 이런 식의 당원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어떤 수기의 과정을 진짜 이상한 사람은 갈라지게. 예를 들면 언론에서 이번에 뭐 문제되는 사람들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뭔가 부정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교체되겠죠. 당연히. 그런 경선을 통해서라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선수를 쌓아가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에 나선 정당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일단 우리가 다 아는 양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 두 정당이 하는 겁니다. 두 정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위성정당이라는 게 생겨났죠.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국민의 미래 이름 비슷하게 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성정당을 두 개를 만들어놨고,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위성정당 아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개혁 세력의 연합정당이다라고 하면서 후보를 이렇게 뽑았죠. 참고로 요거는 처음 후보 명단이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당한테 세석 주기로 했고, 시민사회한테 네석 주기로 했고, 새진보연합이라는 데에 세석 주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그다음 열몇 석 주기로 했죠. 그래서 당선권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일단 첫 번째로 진보당은 옛날에 통진당이죠. 옛날에 통합진보당, 의 후신이 진보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국민들한테 그냥 투표를 하면 의석을 세석까지 받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와서 세석을 보장받았어요. 거기다가 시민사회가 네석을 줬는데, 시민사회 보시면은 전지하고 정영희 후보란 사람이 그 통합진보당 계열의 활동가였어요. 이른바 NL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렇게 통일운동 쪽으로 뭐 결의 하나라고 그 단체 활동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 운동 같은 거 했던 분들,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 운동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진보당 계열인데 사실은 시민사회로 또 지원해가지고 여기서도 또 당선된 거야. 왜냐하면 저도 이 경선 참여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민사회에서 경선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거인단을 아무나 그냥 일요일 오후에 3시부터 5시까지 딱 열어주고, 여러분 미스터 트롯 1등 국민투표 뽑잖아요. 그렇게 뽑듯이 연설을 딱 이렇게 생중계를 한 다음에 유튜브로, 그 다음에 이제 딱 2시간 정도 이렇게 문자 투표하시라고, 전 국민 아무나 문자 투표라고 딱 시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기다리다가 투표한 사람 몇 명이나 됐겠어요? 유권자는 2천만 명이에요. 유권자는 전 국민이야. 근데 그 실제로 투표 몇 명 참여했겠어요? 한 5천 명 참여해요. 그러면은 누가 투표했겠어요? 몰라. 결의 하나, 몰라. 결의 하나 소속 회원들, 결의 하나 소속 회원들은 하루에 3번씩 문자가 왔대요. 경선하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대기하세요. 이제 투표 시작했습니다. 투표하세요. 투표 끝났습니다.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회원들을 관리한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1등을 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 국민한테 오픈해버리면, 그러면 소수의 조직이 있는 사람들, 소수의 응집된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다 1등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지혜 씨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 대학생 활동가였는데 전지혜 씨가 1등하고 정영희 씨가 2등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지.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이걸 뭐 문제 삼았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어뜨거 하면서 이렇게 컷오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장애인으로 바뀌었죠. 1번이 바뀌었고, 임태훈 씨 유명하잖아요. 이분은 군 인권센터 활동을 평생, 저도 사회부 기자할 때 많이 뵀던 분이에요. 했는데 시민사회에서 문제 없다고 공천했는데 이분이 병역을 안 갔다 오셨어. 동성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히어로 병역을 본인이 이제 군대 안 가는 채 감옥을 갔다 왔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의무복무를 한 거야, 감옥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넣어줄 것이냐,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하면은 이제 엄청난 이렇게 중도층이 되게 이탈할 것 같으니까 겁나니까 그냥 컷오프 해버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이 3명 다 여기 있는 사람 3명 다 날라가고, 이제 남자는 아예 1명 없어지고 여자만 2명 갈아 끼워서 결국에는 이렇게 확정이 됐고, 새진보연합은 용해인 씨는 지난번에도 비례대표로 했던 사람이 또 비례대표 재선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어떻게든 자기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밀고 들어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한창민 씨는 옛날에 참여정부 참여했던 사람인데 사회민주당 대표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백승아 씨는 교사죠. 서희초 사건이 있었으니까 여야가 다 교사 출신을 영입을 했죠. 그래서 백승아 씨는 거의 비례정당의 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요즘 뭐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임미애 씨는 대구에서 오래 활동하신 그 대구 도의원 출신이죠. 뭐 이런 분들이 하여간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례 공천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비례 공천을 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게 정치인들이 장난칠 여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많이 좀 훼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괜찮냐? 국민의힘도 논란이 많았죠. 국민의힘 비례 보세요. 일단 이거는 뭐 이 명단 자체는 그냥 자기들이, 이거는 여기는 경선도 안 했어요. 그냥 공관위원회에서 너 그냥 이렇게 뽑은 거예요. 뽑아서 보시면 이제 옛날에 그 비대위원장 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 했던 인요한 씨도 들어가고, 외교 전문가 김건 씨도 들어가고,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이 하던 패턴대로 한 거야. 명사 위주로. 남녀 섞어서 명사 위주로 넣었는데, 최보현 씨는 그 교수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안 들어간 사람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원래 주기환인가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데리고 있던 수사관을 광주 사람이라 광주에 출마를 시켰다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을 비례에 넣어주고 싶었는데 이게 10번 이후에 당선권 이후로 넣어준 거지, 한동훈이. 그래갖고 그 사람을 도로 넣어라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갈등이 2차 갈등이 생겼었죠, 그것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 안 넣어주는 걸로 끝났죠. 그 사람 안 넣어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을 버렸죠. 대통령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비례대표 사퇴해버렸고, 그리고 대신 이제 조배숙이라는 국민의당 출신, 옛날 민주당 출신 여자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을 그냥 당선권 안에 넣어줬죠. 그렇게 해서 좀 조정하는 걸로 국민의 미래는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요 멤버를 아마 요 사람들은,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당선되겠죠. 10번 이내니까. 그 다음에 제3지대는 어떻게 됐냐? 제3지대는 지금 인상적인 제3지대는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있죠. 사실은 처음엔 개혁신당이 더 주목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이렇게 지지율이 치솟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씨가 탈당해갖고 새로운 미래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의 뭐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있고, 또 녹색정의당,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당이 녹색당하고 합쳐서 녹색정의당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지금 지지율이 안 나와서 이 두 정당은 거의 당선 빵, 거의 의석 빵명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역구 당선 안 되고, 예를 들면 김종민이 세종시 갑에서 운 좋게 이렇게 민주당 후보 컷오프 전 취소되는 바람에 배지 주워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국회의원 한 명 되시고, 그럼 김종민 의원만 사실상 당선되고 나머지는 이낙연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지는 거죠. 녹색정의당도 아마 지금으로는 심상정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 못하면 비례는 아마 빵. 그럼 녹색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15년, 20년 역사를 가진 진보정당이 드디어 한국 정치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보당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비례정당으로 들어간. 이건 다 자기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낙연은 누가 탈당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탈당해가지고 당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원로 대접은 받았을 텐데 그 뭐 자기 선택이에요. 이재명 용납 못하겠다 이러고 나와서 결국 이렇게 됐고, 그다음 국회의원들도 정의당도 사실은 진보 아젠다가 원래 노동 의제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의 유탄을 맞은 거야. 녹색당, 정의당 둘 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 아젠다를 다 가져다 써버렸어.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페미니스트 대통령. 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죠. 근데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건 원래 정의당 아젠다잖아요. 정의당이 집권해서 할 일을 문재인 정부가 다 해버렸어. 탈원전은 어디야? 녹색당 아젠다잖아. 문재인 정부가 했어.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거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둘 다 내세운 건데 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 그것 때문에 중도층이 역풍을 받으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젠다 자체가 그냥 이 정치권에서 이미 소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유권자들한테 그 호소력을 갖지 못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녹색당과 정의당이 둘 다 아젠다가 소멸돼 버렸어요. 그리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둘 다 뭐가 문제였냐면, 페미니즘 열풍이 우리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되게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새로운 진보의 아젠다구나 라고 해서 양쪽 다 후보 전략을 페미니스트 위주로 갔어요. 그래서 1번이 누구여서 정의당이 유호정 씨, 그 다음에 장혜영 씨, 이런 사람들을 이게 간판 선수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을 뒤로 빼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지역운동 출신이죠. 그래서 원래 저희 관악구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 시절부터 관악구에서 철거민 운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시절에 관악구에서 관악구의 허준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것도 약간 허준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 관악구에서 몇 번 나서 뭐 10% 받고 떨어지기도 하고 18% 받고 떨어지기도.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치고는 많이 받았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날리고. 근데 유호정은 대리게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리게임한 건 괜찮고 음주운전한 건 날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호정을 원래 투표에서는 18등 했던 애를 1등으로 끌어올려갖고 전략공천을 했는데 결국엔 그 유호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당 배신하고 결국 개혁신당 갔다가 아예 선거 불출마해버리잖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앞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지지층, 열심히 평생 노동운동하고 정의당을 위해서 출마했던 사람들을 다 허탈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정의당 후보들이 출마를 안 해요. 지방의원에 출마하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떨어져도 당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7천만 원, 8천만 원 쓰면서 출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그렇게 출마했더니 그 결과가 뭐야? 젊은 여자애 이렇게 올려주고 평생 노동운동한 사람들 다 바보 만들고 자기 돈만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출마를 안 하니까 2인 선거 보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한 명씩 당선되고,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이 전국에서 4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거는 정의당이 출마 안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녹색당, 정의당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녹색당도 마찬가지예요. 녹색당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신지혜 씨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게 사실 녹색당의 독이 된 거예요.
신지혜 씨는 페미니스트를 내세우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녹색당은 원래 환경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하순수 변호사하고 신지혜 씨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젊은 페미니스트 세력과 전통적인 환경운동해왔던 세력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면서 우리 당이 도대체 여성주의 정당이냐 환경정당이냐 그럼 둘이 싸우다가 결국에 둘 다 탈당해버렸어. 그래서 신지혜 씨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으로 갔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윤석열 캠프까지 갔어요. 신지혜 씨는 결국 가고 해가지고.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는 그냥 시민 더 이상 녹색당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시민운동가로 돌아가 버렸고. 그러니까 녹색당은 그냥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도 속빈 감정이 되고 여기도 속빈 감정이 되고. 그러니까 둘이 그냥 우리끼리 합치자 해가지고 녹색정의당을 만든 거야. 근데 이미 그 사이에 국민적인 관심은 다 식어버린 거죠. 아젠다는 다 소진되고. 그러니까 지지율 지금 2%도 안 나와서 3%를 넘겨야 한석이라도 나오는데 지금 이 두 정당은 아마 이번 선거를 계기로 소멸할 것이다. 지금 이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진보 운동이 정말 이렇게 그 역사적인 최후를 맞고 있는 상황을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거,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 이게 송영길 씨는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야. 왜냐면 돈봉투는 나만 돌린 게 아닌데 나만 걸린 거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봉투라는 게 이게 유권자한테 준 게 아니에요. 선거 운동하라고 국회의원실에 뿌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당원들끼리 하는 선거잖아요. 그 당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게 아니고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들 밥 좀 사주라고 실비 지원을 한 거야. 그래서 의원실마다 300만 원, 400만 원씩 줬다는 건데 그게 300만 원 준다고 의원이 매수가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연봉 1억 5천인데 300만 원 준다고 내가 이번에 홍영표 말고 송영길 찍어야지 300만 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 동지 관계인데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실비가 들어가는 거를 그래도 내가 후보인데 모른 척할 수 없으니 그냥 선거운동할 때 밥이나 좀 김밥이라도 사주라고 현금 지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법으로는 불법이에요. 법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다 해. 안 그러면 인지상정상 이게 안 캠프가 안 돌아가니까. 안 그러면 의원이 자기 돈을 써야 돼요. 실제로 자기 돈 쓰면 선거운동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이게 송영길이 인정한 게 아닙니다.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는 그것도 자기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냥 캠프에서 알아서 한 일이지 난 몰랐다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뭐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당내 정치 활동까지 다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후보자를 유권자를 매수하는 건 당연히 엄하게 처벌을 해야지. 50배 물어내기 하고 막 그렇게 받은 사람도 50배 물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거 운동끼리 선거 운동하면서 들어가는 실비는 같이 밥 먹고 이런 비용은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이걸 다 불법으로 해놓고 무조건 자원봉사하라는 거거든. 예, 근데 이건 비현실적인 거예요. 누가 100% 자원봉사로 정치를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이게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2002년 오세훈이 초선 의원일 때 발의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전에 고비용 저율 구조를 청산하자고 만든 법인데 너무 사실 위선적인 법인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좀 극약 처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정치가 돈이 많이 드니까 극약 처방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너무 현실과 안 맞는 법인 거야. 근데 거기에 송영길이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억울하지. 아니 이게 무슨 근데 또 인정하면 실정법 위반인 건 아니까 인정은 못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연구소라고 먹사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연구소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 정치 자금을 쓴 건데 그게 모든 후보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후보가 아니 현실적으로 후보 시절에는 후원금을 못 받게 돼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예비후 때부터 받을 수 있지만 또 시의원, 구의원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엔 그게 현역 의원만 후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 삼각지 연구소, 무슨 뭐 낙성대 연구소, 뭐 이렇게 막 지역 이름단 연구소, 5, 6도 연구소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로 다 이렇게 후원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정치 자금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근자 두고 월급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 데리고 다니고 그게 하나의 패턴이 됐어요. 근데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다 불법인 거야. 근데 그런 불법을 조장하는 제도인 거예요. 위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걸린 게 잘못이지. 법 바꾸기 전에. 그리고 송영길도 국회의원 하면서 그걸 법 바꾸기 노력 안 했잖아.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 안 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걸리니까 억울하다고 소나무당 만들어서 출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저히 양당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명사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소나무당이란 이름은 그 유명한 손혜원 씨가 지었다는 거예요. 선거 전문가 손혜원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우리 자유통일당 변희재가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이라는 걸 알다시피 정광훈 목사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게 위험한 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여기 제가 놓지 않았지만 허경영 씨도 있어요.
허경영 씨도 이번에 또 출마했거든요, 비례대표로.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들은 그 허경영도 3%만 지지를 받으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100% 연동형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극단주의 세력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한 200석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국회의원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네타냐후처럼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연정 뿌려갖고 우파 집권하는데 그 남미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어쨌든 이 정강훈 씨가 이번에 자유통일을 만들어 나왔죠. 그 조국혁신당은 요번 보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박은정 검사고 2번이 조국이고 3번이 그 구글 출신 이혜민 씨고 4번이 아까 말한 신장식 변호사고 딱 보면 되게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셀럽들이에요. 유명한 그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주장하는 탄압을 호소하는 분들이 뭐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다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경선을 했어요. 경선을 했는데 이거는 선거인단을 미리 저도 투표했거든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선거인단 관심 있는 사람은 구글 독스로 다 신청하게 해가지고 신청받아서 선거인단 미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연설 그 3분씩 하고 연설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투표 시작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투표했고 투표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유명한 연설을 하죠.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주시잖아요. 해가지고 조국은 어차피 당선될 테니까 딴 사람 찍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주 이렇게 해가지고 압도적 2위가 이제 어쨌든 남자 1번이면 2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2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신장식 변호사도 아까 말한 그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그 유력 정당에선 받을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음주운전 있는 사람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조국혁신당이니까 들어간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호 영입 이제 퍼스트 펭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압도적 2위가 되셔가지고 연설 엄청 잘했어요. 역시 정치인 출신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은 다 당선되겠죠. 지금 한 2석 3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지금 27%막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한 비례대표의 3분의 1은 조국혁신당이 쓸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유력 인사들이 지역구로 안 가고 다 비례로 몰빵해서 민주당하고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지. 지역구로 나가면 지역에서 민주당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해지니까 아예 지역 비례 몰빵 전략으로 간 거죠. 그 셀럽들이 다 비례로 나왔어요. 이거 잘한 거죠. 근데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셀럽들이 다 지역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전략인 거예요. 이거 홍준표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역 나가봤자 안 되니까 니네 비례에 몰빵해라 그랬는데 이게 또 이준석은 내가 이준석인데 내가 그래도 이준석인데 나는 지역에서 돼야지. 내가 어떻게 비례로 가?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이게 정치인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정도는 되겠지라고 이제 오만한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이원욱하고 양양자가 원래 나오기로 했던 지역이 있었고 그 사이가 비어 있는데 신생 지역구라 현역 의원이 없었어. 그러니까 현역 의원 없는 지역이라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양양자 이원욱 사이 지역구로 딱 출마를 해가지고 반도체 벨트라는 걸 만드는 그 지역구 전략을 쓴 거예요. 근데 셋 다 지지율이 지금 다 10%뭐 10몇 프로 이준석이 좀 제일 높아서 20몇 프로 그래갖고 셋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혁신당은 비례 2석만 정도 지금 나오는 거는 아마 천하람 변호사까지 되지 않을까. 천하람도 간당간당한 수준이죠. 운 좋으면 천하람 되고 아니면 1번만 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하찮은 사이에 이준석이 자기 정치 천재라고 뭐 선거의 귀재라는 식으로 엄청 자랑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오만하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좀 더 겸손하게 그냥 비례 몰빵을 해서 요 사람들이 다 비례로 갔어요. 우리도 조국혁신단처럼 유명 국민들이 알만한 셀럽들이 다 비례로 가서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 전략으로 갔으면 비례표 좀 받았을 텐데 그래서 국민의힘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고 비례는 개혁신당 찍고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그 비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셀럽들은 다 지역으로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강점을 상쇄시켜버린 그런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소나무당 그 유명한 변희재 씨가 이게 당내경 이게 손혜원이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무조건 경선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 경선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선거인단 모아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투표권 줘서 이렇게 경선을 했더니 그 셀럽 위주로 된 거죠. 노영희 변호사라는 사람 아시겠지만 방송 엄청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방송 엄청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잘근잘근 아주 세게 씹는 걸로 유명한 여성 정치평론가죠. 근데 이 사람이 1등하고 이게 그러니까 유명세 순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변희재 씨도 원래 보수를 시작했다가 윤석열 정부 까다가 일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명하니까 남자 중에 1등 해가지고 2번 됐고 손혜원 전 의원이야 당연히 또 유명한 셀럽이니까 또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도 아마 원내 진출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이렇게 비례정당이 연동되게 되니까 이런 시도까지 일어나는 거죠. 뭐 이분들이야 뭐 안 되겠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이렇게 그 이재명 이렇게 저격수로
그 유명한 유동규가 이재명 저격수로 해가지고 자유통일당 여기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잠바 입혀주잖아요. 그렇게 자유통일당 이재명 잡겠다고 지금 개항에 출마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당선 안 되겠죠. 저는 뭐 자유통일당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뭐 또 모르지. 비례에서 한석 정도 받을지도 모르지. 뭐 어쨌든 이런 상황. 그 자유통일당은 황보승이라고 국민의힘 의원 하다가 뭐 불륜 뭐 치정 사건으로 논란돼서 탈당한 사람이 지금 이제 거기 가가지고 국회의원 지금 1번 잘하면 그 사람은 될지도 모르죠. 황보승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국회의원 들어올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 이 비례가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얘기하는 건 허경영 당 정도가 있는 거죠. 허경영 당. 그것까지 해서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거는 안 했지만. 그럼 이제 제3지대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좀 해보면 일단 준영동형 비례제를 하다 보니까 제3정당들이 난립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선거 명부가 52cm라는 거 아닙니까? 그 투표 용지가 52cm짜리가 뭐 52cm 나올 수 있지 뭐 어때? 그냥 접어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옛날 정당들 이름 다 있어요. 그래서 비례 전략으로 몰빵을 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근데 지역구 반도체 벨트에 도전한 개혁신당은 위기를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후에 굉장히 정치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나 녹색정의당은 아까 말한 이유로 소멸수순이고, 그다음에 소나무당의 송영길은 옥중 출마 강행하셨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주에 출마했죠. 광주에 아마 안 되겠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은 지역구에서 유동규를 해서 화제성. 그다음에 유동규도 있고 안민석 지역에 원래 정유라가 안민석 지역의 정유라가 자유통일당으로 무소속인가 자유통일당인가로 출마한다 그랬는데 근데 안민석이 컷오프 되는 바람에 정유라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비례에 입성할지 어떨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의 역할 말씀드릴게요. 이 국회라는 건 알다시피 이제 삼권 분립의 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원래는 옛날에 옛날에 왕이었죠. 군주가 삼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군주는 최고 재판관이면서 그러면서 행정 그 기관의 장이기도 하고 그 어떤 백성들의 대의를 책임지는 기관이 왕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왕이 폭군이 되어버리면 뭐 완전히 전행을 하니까 그 폭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를 창설하고 사법부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삼권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서구에서 몽테스키에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생각을 해낸 거죠. 거기에는 뭐 명예혁명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 국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국회는 기본적으로 본회의 중심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영국이고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본회의에 전 국회의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그 프라임 미니스터스 뭐 타임이라 그래서 총리가 나오고 저쪽에서 야당 대표가 나오고 둘이서 1대1 토론을 하죠. 현안에 대해서. 요즘 의료 개혁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총리가 지금 우리 지금 대통령이죠. 윤석열이 나와. 저쪽에서는 이재명이 나와. 그래서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한 요 정도 사이를 놓고 둘이 이렇게 서가지고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막 치고 들어와. 뭐 말 중간에 끊기도 하고 막 치고 들어오면 뒤에서 또 의원들이 쫙 100명씩 앉아 있어. 그럼 막 박수 쳐. 이쪽에서 좀 잘하고 이렇게 뒤트 있게 딱 이렇게 재치 있게 얘기하면 와 하면서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저쪽에서 우 하고 저쪽에서 말 잘하면 저쪽에서 와 하고 환호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프라임 미니스터 모든 현안에 대해서 국가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총리와 야당 대표가 막 1대1 토론을 막 벌리는 거야. 그게 영국식 그 본회의 중심주의입니다. 영국식 국회, 영국 상원 말고 하원. 영국 상원은 귀족원이고 귀족들이 세속 귀족들이 하는 거고 하원이 진짜 영국의 주권 단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영국식 민주주의 국회의 모델이고, 근데 이제 요런 식의 모델은 약간 원시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 영국이 국회를 처음 만든 나라잖아요. 의회라는 걸 처음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임위 이걸 쪼개가지고 상임위 위주로 의회가 돌아가게 발전한 거예요. 미국식 제도가 사실은 더 발전된 형태의 의회고 우리나라는 그런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초대 개헌의회 때는 재헌의회 때는 우리도 본회의 중심주의였어요. 재헌의회 회의록을 읽어보면 그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보면 다 본회의예요. 그때는 200명이었어 국회의원이. 200명의 국회 198명 제주도 2명 빠져서 198명.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 동의하고 동의입니다, 제청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표결해서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엄청 진행이 느린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재헌 상황이었으니까 헌법을 만드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상임위 체계로 해가지고 다 나눠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10명이 모이면 한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 예를 들면 뭐 개고기 금지법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럼 10명이 도장을 받으면 발의는 할 수 있어요. 발의한 것도 일종의 실적이 돼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발의를 많이 하죠.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 되면 이것저것 발의 많이 하죠. 그래야 자기가 이제 입법 실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발의라는 거는 사실은 10명만 모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의된 법안들이 소위원회라는 거. 그러니까 상임위만 해도 한 20명 되니까 너무 많아서 3, 4명씩 대여섯 명씩 소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소위에서 검토된 내용이 그 상임위 전체 회의로 가게 되고 그 상임위에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이 법사위로 가게 되고 법사위에서 이제 법안 심사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례적으로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이던 14대 국회 이후로 법사위원장은 야당한테 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도 법사위원장만은 야당한테 줘서 야당이 견제 기능을 준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국회가 최대한 합의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상원을 야당한테 줘서 야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본회의로 넘어와서 본회의에서는 표결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합의제형 민주주의를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인데 물론 이제 아까 말한 이런 제도마다 다 로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요런 발의 단계에서 로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소위원회 단계, 특히 소위원회가 되게 중요해요. 소위원회는 3, 4명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거의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거든요. 그래서 3, 4명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놓고 소위원회 때 로비가 들어가면 거기서 있죠. 특정 이익 집단 반영되거나 혹은 뭘 못하게 하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소위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상임위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가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씨가 정책실장 할 때 한 번 자기가 법안을 청와대에서 이거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평균 몇 개월이 걸리는가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대요. 그 당시에 조사해봤더니 몇 개월이 나왔을 것 같아요. 대략. 법안 하나를 개고기 금지법을 만듭시다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때 계산해 본 걸로는 평균 22개월. 그러니까 2년 이상이 걸려요. 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법안 하나 만드는데 한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임기 초에 따닥따닥 뭐 하지 않으면 임기 중반에 미적미적 하다 보면은 그냥 임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임기도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임기 초에 따닥따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임기 중에 법안을 뭐 성립시킬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왜냐면 이게 다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쟁점화되잖아요. 쟁점화되면 또 처리가 안 돼. 쟁점화 되면 어떻게 패스트 트랙으로 갑니다. 근데 말이 패스트 트랙이지 패스트 트랙이 몇 년 걸려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패스트 트랙 올라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사결정 이것도 상임위도 의사결정을 빨리 하려고 본회의 체제에서 상임위 체제로 바꾼 건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거야. 근데 요즘처럼 전 세계가 막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기술 혁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이런데 이런 식의 국회 시스템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과연 맞는 제도인가라고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국회를 그냥 둬야 되나? 그러니까 행정부가 강해지는 거예요. 행정부는 바로바로 시행령으로 막 해버리잖아. 근데 국회는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니까 너무 의사결정이 느린 거야. 국회에서 뭘 한다는 게. 좀 그런 그래서 국회 개혁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국정감사도 상시 국정감사로 해서 지금 10월 달에 몰아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1년 내내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국회 제도를 개혁하다는 여기도 매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공장 개혁하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같은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예, 언론에서 받쳐주지 않으니까 동력이 잘 안 생기고 국회의장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니까 뭐 좀 해보려 그러면 그냥 임기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헌이랑 똑같아요. 국회 개혁도 잘 안 돼요. 그냥 이 제도를 꾸역꾸역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국민도 그럼 여러분 같은 시민단체들은 법안 발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죠.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청원서를 일단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시고요. 30일간 100명이 찬성을 하면 그걸 갖고 이제 청원 근데 이게 30일간 100명이 찬성을 못하면 폐기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오케이 됐어. 그러면 7월 청원 요건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을 그 국회에서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해서 이거 됐다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온라인에 공개를 하죠. 공개를 하고 나면 한 달 내에 10만 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때로는 5만 명도 넘기고 막 10만 넘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회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청와대는 대통령이 딱 직결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졌지만 국회에서 이런 제도 있는 걸 누가 알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는데
여기에 10만 명이 들어가서 찬성한다고 이렇게 동의를 누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10만 명이라고 하는 문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 10만을 넘기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상임위로 들어가는 상임위 거예요. 예, 상임위에 접수돼서 상임위에서 이제 처리를 국회의원들이 그때부터 검토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요 국민청원 제도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경우는 뭐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직접 국민들의 발의 제도가 거의 작동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번에 총선 공천하면서 국회의원들 뭐 입법 실적이나 뭐 국회 출석률이나 이런 걸로 막 정량 평가해가지고 뭐 자르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건 국회의원의 본질에 대한 그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이 출석 많이 한다고 좋은 국회의원입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많이 낸다고 좋은 국회의원인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안 내봐야 그 22개월이나 걸리고 그리고 그냥 법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기존에 있던 법안 조금만 개정해가지고 문구 하나 바꿔서 새 법안이라고 올리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쏟아지는 법안 발의가 뭐 몇천 건씩 되는데 다 처리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만 한 법안들도 많고. 그래서 단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법안인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은 도대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국회의원이라는 업의 본질은 셀럽한테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국회에 있는 마이크거든요. 여러분 국회 회의실 가보면 이런 마이크 있는 거 이렇게 틱 누르면 켜지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유명 인사한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준 이유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아젠다를 떠들 수 있게 이 사회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 마이크가 뭐냐면 국회 출입 기자들이에요. 제가 국회 출입 기자였던 저 같은 기자들이 어떤 정치인이 얘기하면 마이크 엄청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이크를 가지고 자기 아젠다를 터뜨릴 수가 있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기후 변화를 어떻게 나는 남녀 간의 갈등을 어떻게 나는 지역주의를 해결하겠어? 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어? 라는 자기 아젠다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 출입기자 1,000명이에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돼요. 그 수많은 그 기자들을 만나면서 계속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젠다를 합법적으로 그것도 연봉을 1억 5천이나 받으면서 퍼뜨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젠다가 널리 퍼져서 그게 국민들한테 울려 퍼져갖고 언론의 반향도 일으키고 국민들이 그래 일리가 있지 라고 해서 그게 현실화되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겠죠. 유명해지면 재선도 되고 삼선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명세를 갖고 뭘 합니까? 집행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예를 들어 시장에 출마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도지사에 출마한다든가 혹은 대선 출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환경부로 환경 이슈가 있는 사람들 그럼 환경부 장관이 된다든가 대통령한테 폐급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다든가 그래서 행정부로 가서 장관이 되면 공무원들이 밑에 쫙 생기잖아. 서울시만 해도 공무원이 10,000명, 20,000명. 여기 대전시청은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여기도 몇천 명 되죠? 몇천 명의 공무원을 데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국회의원직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의원을 한다는 건 기능적으로 그 의원의 기능이 있죠. 물론 입법 기능도 있고 국정감사 기능, 행정감사 기능 그런 게 있는데 그 기능은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좀 덜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그런 아젠다를 퍼뜨리면 그걸로 충분히 좋은 의원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집행부로 가는 거야. 집행부로 가서 권력을 쥐고 공무원들을 지휘해서 그 아젠다를 실제로 실행하는 거. 그게 바로 정치인의 역할이고 그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박용진 같은 사람은 대단한 거지. 왜냐하면 유치원 3법을 해가 실제로 입법까지 해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하위 10%로 해서 컷오프 시켰다. 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고 마지막으로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여성 청년 공천 어떻게 됐냐? 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여성은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공천했고 청년은 국민의힘이 조금 더 많이 공천했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여성 공천은 그 비례 할당 때문에 비례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례 할당이 없던 시절은 여성도 평균 5%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비례 할당이 50%가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20%대, 30%대로 훅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은 그런 제도 효과가 있고 청년은 여전히 비리비리한 거죠. 근데 이게 여성 6%, 7%지만 당선 가능한 지역에 냈는지를 봐야 돼요. 실제로 청년 전략 공천이라고 서대문갑도 했지만 상대 후보가 이용호 의원인데 뭐 당선될까요? 뭐 모르죠. 이번에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청년이나 여성을 지역구 공천한 경우는 비례 됐으니까 될 거고 청년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될 만한 데인가를 봐야죠. 되게 험지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번에 여성 최연소 뭐 지역구 출마자가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인데 부산으로 내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경남으로 내고 그러면은 공천은 받았지만 사실상 당선 가능성은 없는데 여성 공천하고 청년 공천했다고 이렇게 생색은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임에서 청년 겹치는 게 국민의힘은 2명, 민주당은 5명이라는. 민주당은 5명이나 그렇게 해서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여성임에서 청년, 젊은 여성 공천해갖고 이렇게 비율을 높이는데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그 22대 총선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게 저쪽이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미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성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괜히 국민 시끄럽게만 만들고 뭐 특히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다든가 양평에 고속도로를 놓는다든가 그런 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냐고 대통령 가족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자라는 게 이제 야당에서 주로 하는 얘기고 이게 이제 여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운동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386 운동권들이 30대부터 지금 60대가 되도록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운동권들이 자기들끼리 이권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 뭐 시켜주고 하면서 기관장 시켜주고 하면서 다 해먹지 않았느냐. 그런 운동권들의 자기들만의 정치, 기득권 정치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자라는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주로 했던 아젠다죠. 요즘은 이제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제시하고 있는 시대 정신 혹은 이번 총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뭘 선택하는 건 유권자의 몫이죠.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느냐는 유권자들이 각자 판단할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 운동권도 좀 너무 심했지. 이번 기회에 좀 청산하자 싶으면 국민의힘 찍으시면 되고. 아 이제 윤석열 정부 너무 심하잖아.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얘네 좀 혼 좀 나야 되라고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소외되고 있는 그 이슈들이 있다. 그 무대 위에 그 공론장 위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이 급속도로 지금 약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첨단 기술을 통해서 어떤 혁신적인 그 생태계를 통해서 그 반도체도 그렇고 이렇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알다시피 요즘 알리, 테무 이런 데에서 중국이 그 혁신 유통망을 만들어 가지고 뭐 웬만한 거 막 1,000원짜리 상품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5,000원, 7,000원, 10,000원 하는 거를 1,000원에 팔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쿠팡도 그렇고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다 지금 중국한테 완전히 지금 마동석 광고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한테 지금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은 그동안 중국한테 수출 많이 했는데 중국이 직접 생산하겠다고 하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 가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하면서 자기들끼리 별도의 가치사슬을 만들자고 하니까 우리는 중국이 주요 수출 시장이었는데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수출이 막 적자로 돌아서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성장률이 0%뭐 1%막 뭐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 일본보다 지금 성장률이 밀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큰 근본적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정치권이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냐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사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지금 이러다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그러면 복지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 나와야 복지를 해도 뭐그 늘릴 거야. 더군다나 지금 저출생 고령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고령화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이 고령화에 연동해 가지고 엄청나게 복지 예산이 늘어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왜냐면 기초 노령연금이라든가 뭐 기초수급자 제도라든가 또 건강보험 뭐 이런 게 다 노령화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더 쓰거든. 지금 의료개혁이 시급한 것도 뭐 그런 이유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젊었을 때 병원 거의 안 가요. 여러분 젊었을 때 병원 가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슬슬 가시죠. 왜냐면 이제 60대, 70대 죽기 전에 의료비 다 쓰고 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런데 노령 인구가 지금 25%를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초초고령화 사회로 금방 넘어가게 돼 있거든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의료보험 재정이 금방 고갈돼요. 국민연금 고갈되는 것보다 의료보험이 고갈되는 게 훨씬 빨리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고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으로 메꿔 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미 국민들은 냈거든 돈을. 국민 냈기 때문에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 그럼 세금으로 메꿔 넣어야 돼요. 국민연금은 2060년부터 그런다지만 지금 이건 2030, 40년부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야. 그럼 이 고령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돌봄 노동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은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 들어 누우시면 어떻게 해요?
형제가 한 세네 명 있으면 한 명이 일찍 은퇴한, 특히 딸이 일찍 은퇴한 분이 입주해가지고 돌보고 같이 살면서 간병하죠. 그럼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가 돈 모아가지고 간병비 대주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이니까 하는 거, 딸이고 아들이니까 하는 거지. 그거 만약에 입주 도움 있으면 얼마 줘야 돼요? 300만 원 줘야 돼요. 300만 원, 400만 원 줘야 그 일 해줍니다. 그거 근데 지금은 가족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네다섯씩 낳았으니까 그게 되는 건데 저만 해도 자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식, 저는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이 없어. 그리고 혼자인 경우가 있어. 혼자인 경우. 애 하나 낳았어. 애 하나 낳았는데 부모는 둘이야. 둘 다 들어 누웠어. 애 어떻게? 그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부모님 들어 누웠어. 어떻게 이거 간병 인력 해가지고 예를 들면 300만 원 줘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줘서 간병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일본은 개호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개호보험이라고 해서 돈을 넣어요. 그런 거 간병보험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노년에 보험 처리하게끔 일본은 노령화가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개호보험 든 사람 거의 없죠. 간병비 보험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냥 국가가 의무적으로 들게 한 4대 보험만 딱 들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라 그러면 돈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뭐 노령화 준비,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사실 그런 걸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맨날 나오는 게 호주로 대사가 도망을 갔네. 그래서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네. 뭐 이러고 뭐 이런 이렇게 이런 걸로 이런 하루하루 그냥 며칠만 지나가도 이슈가 안 될 그런 정쟁으로만 정치권의 모든 총선 이슈가 다 장악이 되면서 진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성장 동력을 개선하는 문제, 혹은 노후를 준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뭐 저출산 대책 이러고 나오는 게 또 돈 주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얼마 전에 전 국민한테 25만 원 뿌리겠다고 얘기했죠. 한동훈은 한술 더 떠서 3명 나면 뭐라 그랬죠? 3명 나면 아파트를 주겠다 그랬나?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죠. 3명 나면 아파트 주고 돈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임대주택 주고 그냥 계속 살게 해준다 그랬나? 뭐 그런 유야. 그러니까 3명 나면 등록금 그때부터 면제. 등록금 면제. 3명 나면 그래. 3명 나면 등록금을 면제해주겠다 그랬어. 아니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게 그 포퓰리즘 경쟁으로 가는 게 선거 앞두고 급하니까 포퓰리즘 경쟁으로 막 가는 거야. 이런 상황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런데 돈은 점점 없어질,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서로 돈 쓰겠다는 경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총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랑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